네,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아직 남은 과정이 많습니다. 자, 변호사님, 헌정사상 최초라는 기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새삼스럽긴 합니다만 전직 대법원장이 재직 당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이게 초유의 일입니다. 그죠? 네네.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쭉 돌아보죠. 처음 발단은 이탄희 판사였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사실은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모든 그 범죄를 최종적으로 처벌하는 기관이 법원이고 그 법원의 정점에 있는 게 대법원이고 그 대법원을 관할하고 모든 법관들을 그 관할하는 게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이 이제 피고인이 돼가지고 수위를 입고 감옥에 갇혔다. 이건 참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탄희 판사 이름은 아마 법조인들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될 텐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탄희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획총무였어요. 기획총무였는데 2년 전에 2017년 1월 달에 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학술대회를 갖다가 개최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 법원 행정처에서 이탄희 판사한테 행정처로 발령을 갖다가 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탄희 판사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은 판사들을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파일을 갖다가 만들고 관리를 갖다가 해라. 그러니까 이탄희 판사가 고민하던 끝에 사표를 갖다가 내니까 행정처에서 놀라가지고 그러면 행정처로 그 발령을 안 할 테니까 다시 그 원래 있던 그 법원이 안양지원이거든요. 수원지방법 안양지원. 원래 거기 가가지고 그냥 재판해라 그랬는데 이제 3월 달에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법부 내에서 진상조사 차원에서 3차까지 조사가 그렇죠. 1차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는데 1차 조사에 그런 거 없었다라고 결론이 4월 달에 났습니다. 4월 달에 났는데 그게 이제 또 2차로 넘어가고 3차로 넘어가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그 뭐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들 특히 이제 유해룡 그 부장판사 USB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서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일단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을 해야 될 텐데 딱히 이제 맡길 만한 재판부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하고 연루돼 있는 판사들이 많이 있다. 자유로운 판사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하고 연관이 돼 있는 판사들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모든 판사들이 다 그 대법원장하고 양 전 대법원장하고 거의 모든 판사들이 대법원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 부장판사는 굉장히 요직입니다. 이거는 아주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그 법원 인사가 2월 말에 있습니다. 2월 말에 있으니까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도 재판부가 변경이 되니까 대개 한 2년 정도 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배제가 될 거고. 교체 시기라서.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합의 부장이 굉장히 요직인데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떤 보직에 있었겠는가? 법원 행정처나 아니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지근거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법원 행정처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장판사들을 갖다 다 털어내면 사실은 나랑 양 전 대법원장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판사는 그 부장판사는 제가 봤을 때 극히 드물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그 중에서도 더 밀접했거나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했던 정계선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니까 또 정계선 정부장도 배제가 돼야 될 거고. 반대 의미에서 배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부장판사들은 안 맡기를 다 원하고 있겠죠.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우니까. 어쨌든 재판부 배당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보통 통상 기소가 되면 언제쯤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집니까? 금방 그 배당은 그렇게 요즘 이제 컴퓨터로 돌리기 때문에 금방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법원장부터 이제 형사
그 부장들 모여가지고 이걸 누가 맡을 것인지 고민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그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만큼 지금 법원의 고민도 깊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되겠네요. 자, 검찰이 어제 양 전 대법원장 기소하면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명단도 대법원에 공식 통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이제 법원의 징계 절차 네네. 또 이루어질 텐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까? 일단은 법관은 네.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헌법이 네.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다가 주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재판을 하라고 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 징계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헌법 자체에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이상은 파면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징계를 받을 때에도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조직법이나 법관 징계법에 의해서 징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직, 감복, 견책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그 징계 그러니까 사유가 징계의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감봉이나 뭐 그다음에 비위가 심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뭐 정직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법원의 자율성, 법관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어떤 징계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네. 지금은 좀 방패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탄핵 논의가 전에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아마 지금 흐지부지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관의 탄핵이 되려면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발의를 해야 되고 네.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이 과반수가 이걸 의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결정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탄핵이 되려면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금고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 사실이 있어야 탄핵 결정이 나올 텐데 그 정도까지 될 것인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만약에 그렇게까지 가면 판사들이 되게 그 정도 되기 전에 아마 사표를 갖다가 냈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법사위가 지금 야당이고 하니까 절차가 진행된 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진행도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특별재판부 논의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물 건너간 네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네네. 특별재판부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판사가 맞더라도 사실은 판결을 내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쩌면은 지금 이 재판이야말로 지금 법원이 잃어버렸던 신뢰, 국민들한테 외면당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판사들은 생각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가 네. 47개라고 그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은 이게 직권남용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은 굉장히 밝혀내기가 어려운 범죄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직권남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판사란 말이죠. 근데 판사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이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이제 대법관들이나 아니면 임종원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지시를 받은 판사들이 아니 나는 양심적으로 그냥 참고만 했을 뿐이고 난 지시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탄희 판사도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법관이 3,000명이 있는데 검찰처럼 일사불란한 그러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3,000개의 재판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또 양승태 그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법률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한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그 논리적으로 그 정치하게 공격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고 그렇게 될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판사들의 최고 수장이었던 사람이 판사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가장 큰 쟁점 아까 직권남용 말씀하셨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방어 논리 중에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판사는 네. 누구의 명예에 의해서 재판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도 걔네들이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연간 2,000건 미만이던 법관 상대 진정 청원 건수가 법관 블랙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지난 2017년에는 3,644건으로 뛰었고요. 사법농단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작년에는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 어떻게 다시 줄일지 이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